일생 동안 당신이 반드시 읽어야 될 100권의 책 일당백 가정의 달 특집 마음의 소리를 찾아서 반갑습니다. 정프로입니다. 네, 정박입니다. 네, 오늘의 또 게스트 한 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이 또 마음의 소리를 워낙 또 잘 듣는 분이고 제가 여러 방송을 많이 해봤습니다만 제가 기억하기로 가장 스마트한 분으로 기억을 합니다. 호란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호란입니다.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아, 그러니까요. 네. 왜 소개를 그렇게 하세요? 왜요? 정말 근데 제가 네. 방송을 참 뭐 이것저것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근데 정말 다양한 그 진행자분들을 만났는데 10년은 안 됐고 한 7, 8년 전쯤에 그 SBS 라디오 아침 뉴스 브리핑 하는데 몇 분의 이제 진행자들을 제가 교체를 했습니다. 네. 뉴스 브리핑 그렇죠. 장수 게스트. 네. 뉴스 브리핑 혼자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자꾸 진행자가 바뀌어. 네, 근데 이분만큼 스마트한 진행자를 못 봤습니다. 네, 우리 호란님. 몸둘 바를 모르겠지만 일단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마침 또 심리학을 또 전공하셨어요. 네. 네. 우리 마음의 소리는 이분과 함께 한번 좀 찾아보자는 생각에 한번 모시게 됐습니다. 어렵게 모셨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소개해 주실 책 어떤 책인지 우리 정박님이 좀 얘기를 해주시죠. 네, 예전에 시즌 1에서 우리가 동화를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그 동화 다루면서 동화라는 게 아이가 이제 어른으로 사춘기를 겪으면서 겪는 심리적 불안을 해소하는 좋은 장치로서 이제 동화가 근대에 많이 확산됐다. 근데 이제 근대 확산된 게 동화라고 한다면 네. 이제 예전부터 수천 년간 내려오는 게 민담이라고 하죠. 그 민담에 사실 담겨져 있는 그 이야기들이 네. 실제로 각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민족의 문화랄까 그리고 인류의 어떤 보편적인 마음의 원형이라고 할까 이런 걸 담고 있다고 보거든요. 네. 자, 그런 의미에서 일본의 그 유명한 가와이 하야오가 아주 유명한 융 심리학자가 있어요. 가와이 하야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정신분석학 계열로 보면 이제 프로이드가 있고 융이 네. 있고 대표적으로 네네네. 기타 등등 많이 있습니다만 가장 이제 상벽을 이룬 사람이 프로이드와 융인데 프로이드는 우리가 몇 번 다뤘습니다만 네. 융 이야기는 아직 뭐 본격적으로 진입은 못했습니다만 그 융 심리학 관점에서 이제 민담을 한번 분석한 책이 있거든요. 네네네. 바로 이제 민담의 심층이라고 번역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부제가 그림 동화와 함께 읽는 융 심리학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우리 그림 동화 하면 뭐 대표적으로 백설공주도 있고 네. 잠자는 숲속의 공주, 뭐 들장미 공주라고도 하고 네. 그리고 그 헨젤과 그레텔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 그 이야기들을 융 심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이렇게 보면 또 새롭게 보이는 지점들이 있더라고요. 네네네. 그리고 우리가 뭐 엄마라고 할 때 모성이라고 할 때 항상 자애롭고 사랑의 상징으로 보는데 또 부정적인 모성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을 한번 또 여기에 대입시켜 보면 네. 또 우리가 결국 우리를 자신을 알아가는 거니까요. 이게 뭐 지식이나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을 좀 더 잘 알기 위해서 이런 다양한 관점에서 한번 민담을 읽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 싶어서 오늘 이 책을 택해봤습니다. 네. 자, 가와이 하야오. 이분 이제 굉장히 귀여운 분인 거죠? 가와이. 가와이 하야오 님이 이제 지으셨고 네. 고향옥 님이 이제 옮긴 네. 책 민담의 심층 그림 동화와 함께 읽는 융 심리학이란 부제가 붙은 이 책을 오늘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이 책이 나온 지가 꽤 됐다면서요, 이게? 최근 뭐 네. 77년에 이제 일본에서 처음 출판됐고 우리는 이제 번역이 한 몇 년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이 책은 이제 보니까 2018년에 이제 네. 출판은 된 것 같습니다. 네. 이 가와이 하야오 같은 경우는 뭐 일본을 대표하는 융 심리학, 융 계열의 정신 분석학자인데 네. 심리 연구가죠, 심리 치료가인데 그 상당히 일본의 지성이라고 할 만하죠. 일본의 그 문화청 장관 한 8년 했거든요. 우리 예전에 장관도 했어요? 예, 우리 예전에 이어령 문학평론가가 그 문화부 장관 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만큼 이제 일본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고 뭐 여러 책들이 많이 번역돼 있는데 그러니까 일본의 뭐 많은 사람들이 그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우리 그 소설가 무라카미 하루키 같은 경우도 이제 가와이 하야오하고 대담한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일본의 아주 유명한 좀 지성들이 네네네. 자기들의 어떤 그 스칼라십이랄까 자기들 이론의 어떤 그 독창성이랄까 이런 걸 좀 검증받으려면 이 가와이 하야오하고 한번 이야기를 나눠본다 뭐 이런 정도로 아주 좀 뛰어난 분이었죠. 그렇습니까? 근데 이제 뭐 그 일본에 이제 가와이 하야오가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서울대 의대 정신분석학 교실에서 네. 이부영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이제 그 비슷한 연배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부영 선생이 그 분석 심리학 이야기해가지고 아주 뭐 쉬운 이야기로 융 심리학을 다루고 있는데 뭐 이런 거 참고해가지고 같이 한번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 호라님은 융 쪽이에요, 프로이드 쪽이에요?
저는 무식한 쪽입니다. 학부생 나부랑이가 뭘 알겠어요. 아 그렇습니까? 아 근데 이제 배우긴 배우죠. 프로이드 뭐 유흥 뭐 이런 거는. 배우죠. 배우기는 배우죠. 배우는데 네. 다 까먹었고요 일단. 아, 네. 오래됐어. 그래서 요 들춰보니까 새로워요. 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재미는 있습니까 책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아. 뭔가 이게 재밌는 게 앞에는 이제 그 동화의 분석을 다뤘고 동화 자체는 이제 뒤에 있어요. 그래서 앞에 읽으면서 아 그렇구나 이런 개념이 이렇게 와 동화를 이렇게 볼 수가 있구나 하다가 맨 마지막에 동화를 쭉 이어서 읽잖아요. 그렇게 네. 다 잊어버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 동화들은 나한테 지금 어떻게 작용하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아, 약간 그런 생각하게 됐어요. 어렸을 때 저는 그림 동화 중에 인어공주를 제일 좋아했거든요. 인어공주. 지금도 가장 좋아하고 인어공주 안데르센. 아 안데르센이구나. 뭐 그림 아니더라도 어쨌든 동화 중에 네, 인어공주를 제일 좋아했는데 네. 그러면은 나는 인어공주의 그 어렸을 때 반응했던 건 뭐고 지금은 반응한 게 뭘까? 이걸 이제 이 네. 책을 읽으면서 계속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아주 좋은 책이거든요. 네, 지적인 네. 책은 본래 다른 걸 떠올려 주게 하니까 네. 그런 의미에서는. 네. 아, 인어공주를 근데 어릴 때 왜 좋아하셨던 거예요? 인어공주가 물거품이 되는 게 좋았어요. 근데 물범이 됐다가 결국 공중으로 올라가면서 목소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시. 어제 생각을 해봤는데 그 ним프 같은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정령 같은 게. 근데 네. 나중에 생각을 이렇게 이 책을 읽으면서 그래 나는 그럼 인어공주를 왜 좋아했지 생각을 해보니까 백설공주, 뭐 잠자는 숲속의 네, 공주, 네. 다른 공주들은 약간 땅의 공주인 거예요. 흙이 많이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인어공주는 그 에어리한 느낌 있잖아요. 그게 저는 되게 아름답고 환상적으로 느껴졌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런 걸 좀 많이 동경했었어요. 지금은 왜 좋아하세요, 근데? 지금은 노래하는 애니까. 아, 그 목소리를 잃었다가 다시 이렇게 되니까. 인어공주가 노래를 잘하니까. 아, 그 인어공주의 이미지가 항상 다른 동화 속 공주들이랑 좀 좀 달랐구나. 분리돼 있었어요. 변별점이 확실히 있네요. 그죠? 네, 좀 특별했어요 항상. 하긴 약간 또 들어보니까 그러네요. 다른 공주들은 대체로 보면 뭐 기사나 누가 와서 이렇게 뭐 구해주고. 숲 속에 있고 산에 있고 뭐 산꼭대기에 용한테 잡아먹히고 이렇게 땅에 매여 있어요. 근데 인어공주만 아닌 거예요. 만약에 이게 어설프게 분석하면 좀 위험합니다만 우리 자유롭게 한번 이야기해 보면 또 재미있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네요. 예를 들어 바다가 무의식이고 땅이 의식의 세계로 한다면 무의식에서 의식의 세계로 왔다가 그것이 다시 이제 바다로 돌아가는데 새로 돌아갈 때는 그냥 다시 바다로 복귀하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던 물거품이 되니까 다른 형태로 다시 복귀가 된다는 것들. 좀 더 정신적인 존재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지금 말씀드린 육지라는 것은 네. 어떻게 보면 육지라든지 육지는 어머니를 상징하잖아요. 근데 하늘, 공중이라는 건 아버지를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질서의 원리로 다시 간다는 거게 되겠죠. 육지의 원리는 결국 어머니의 세계는 물건을 그러니까 곡식을 생산하지만 네. 결국 또 마찬가지로 모든 뭡니까 시체를 다 담잖아요. 매장을 하고 결국 그러니까 이게 죽음의 원리까지 창조와 파괴가 동시에 있는데 하늘 같은 경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질서를 수립하는 정신적인 원리로서 이제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계절이 바뀌게 그렇죠. 되고. 예. 그러니까 시간이 흘러가는 거니까 가장 주재하는 변화의 주제제로서 하늘, 정신의 원리 이렇게 하고도 맞아떨어질 수도 있죠. 인어공주가 동화 역사상 유일하게 육해공을 다 섭렵한 공주군요. 바다에서 왔다 육지로 육해공 갔다가 그렇잖아요. 하늘로 생명에서 이제 그 땅에 어머니로 갔다가 이제 아버지까지 그리고 그게 이제 정신까지. 프로이드적으로 말하면 이게 무기물이 됐잖아요. 나중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몸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 모든 생명체는 무기물로 돌아가잖아요. 근데 그 무기물로 돌아간다는 게 사실 영이 되는 지점이잖아요. 우리가 항상 인간이나 생명체는 긴장을 느끼잖아요. 어떤 새로운 사람 만날 때 또 긴장이 되고 근데 반복되면 긴장이 줄어들잖아요. 네. 우리가 안정감을 느끼는 거는 긴장이 영이 될 때 안정감 느끼잖아요. 근데 그러면 긴장이 없어지는 최고로 안정된 상태는 뭐냐? 네. 그게 죽음이죠. 그 죽음이야말로 최고의 쾌락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인간은 그 죽음이란 최고의 쾌락을 한 번만 맛보면 끝이잖아요. 다시 두 번 다시 네네네. 못 보니까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가 그렇게 싫다는 거죠. 한 번 다시 더 이상 맛볼 수 없으니까. 궁극의 쾌락인데 그렇게 보는 분도 있는 거죠. 이게 이제 한 번 지나면 이제 끝이니까. 못 하니까 네. 그런 생각도 하실 수도 있고. 이 책 읽으면서 그런 잡생각을 아. 계속 하게 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좋은 책이네요. 좋은 책이네요. 네. 자, 그럼 하여튼 민담의 심층이란 책, 네. 가와이 하야오님의 네. 이 책을 한번 어떻게 오늘은 그러면 저 동화별로 좀 소개를 해주십니까? 아니면 뭐 동화를 근데 이 책의 구성을 보니까 네. 이 책의 저자가 어떤 좀 의도를 가진지는 좀 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이제 제일 첫 번째 동화가 그레이트 마드라고 아주 간단한 한 페이지의 동화거든요. 네. 근데 이걸 통해 가지고 사람들에게 먼저 강펀치를 날려요.
우리가 생각하는 엄마의 상이라든지 마더, 모성의 어떤 따뜻함 이게 아니라 정말 잔혹한 모성을 한번 딱 사람들에게 충격을 던져주고 나서 네. 왜 그러면 그렇게 이제 모성이 그렇게 강렬한 어떤 파괴로 나타나는가부터 시작해서 결국 그것은 이제 인간이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이상 결국 우리의 생명체의 목적은 자립하는 것에 있잖아요. 생존과 번식이라는 게 결국 자립하는 것이 있는데 그 자립을 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결국은 꺼내야 될 게 그리고 엄마를 죽여야 된다는 거죠. 엄마를? 그냥 막 죽이는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자기 안에서 엄마로 상징되는 모성과의 단절이 있어야지 결국 자립적으로 설 수 있다는 거죠. 그것들을 위해서 이제 결국 나오는 게 이제 그 트루데 부인 관련해 가지고 이 엄마라는 게 이게 이제 그레이트 마더라고 하는데 테모신이라고 부르죠. 그 그레이트 마더의 어떤 그 파괴적인 느낌들 그리고 그것들에서 이제 보여준 사례가 이제 우리 잘 아는 헨젤과 그레텔. 이게 사실은 독립하는 이야기란 거죠. 애들이 독립하는 이야기란 거죠.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어져 나가다가 뭐 들장미 공주라든지 잠자는 숲속의 공주.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이런 것 같아요. 결국 왜 이제 엄마의 느낌, 그러니까 마더라든지 여성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첫 번째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건 결국 우리가 인간이 자립하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보니까 그 자립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자립을 끝까지 마지막까지 방해한다고 해야 될까? 그 요소가 이제 결국 모성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모성과의 단절을 쭉 이렇게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모성 자체가 막을 수도 있고 내 안에 있는 그 엄마의 심상이 그렇습니다. 나를 독립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떠나기 싫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성이라는 게 우리가 이제 그 심리학에서 이제 투사란 말 많이 하잖아요. 투사 프로젝션 한다고. 그러니까 사실 투사라는 게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뭐 이부영 선생이 그런 비유를 하시는데. 영사기에서 이제 영화관에 필름을 이제 넣어가지고 이제 스크린에 돌릴 때 투사라는 게 이제 그 스크린에 투사가 된 거잖아요. 그 실제 필름은 영사기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사람도 어떤 화가 날 때 외부를 향해 가지고 자기의 불만이나 분노를 외부에 밖에 끌어내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건 너가 잘못한 거야, 너가 악이야라고 하잖아요. 근데 실제 그것은 자기 안에 들어있다는 거죠. 필름이 영상기 안에 있듯이. 그러니까 사실은 그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이거거든요. 내 안에 사실은 다 들어있다 이거죠. 어떤 분노나 뭐 이런 분노나 하는 것들이. 그러니까 그 원인이라기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예전에 아버지가 자기하고 닮은 자식 보면 그렇게 미워하고 엄마 아버지 둘 다 그 자식을 볼 때마다 자기가 생각나니까 밉다는 거잖아요. 그 자식이 투사돼 있는 거거든요. 자기가 감추고 싶은 숨기고 싶은 열등한 부분이 자식한테 나타나니까 그렇게 싫은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나쁘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분노하는 이유 중에 물론 당연히 정말 객관적으로 나쁘고 나쁜 행동하니까 분노를 해야 되지만 사실 우리 마음속에 우리가 숨기고 싶은 부분이 저 사람을 통해 나타나니까 자극을 받아가지고 더 욕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럴 때 난 편해지잖아요. 나는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저 스크린만 잘못한 거야. 나는 잘못한 거 없어. 그러니까 적과 악운이 딱 나눠지니까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투사라는 것들. 그러니까 이 투사가 사실 가장 큰 지금 모성의 사실은 그 엄마 객관적인 엄마가 아니고 내 마음속에 들어있는 그 모성이라는 거겠죠. 남자 여자를 막론하고. 그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자립적 인간성을 걸 많이 방해를 하죠. 그레이트 마더가 어떤 내용인지 한번 좀 보고 그러면 한번 그 이야기를 한번 좀 이어가 볼까요? 저기 트루데 부인의 이야기가 짤막하니까 한번 읽어주시면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네 한번 호라님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옛날 어느 곳에 어린 소녀가 있었습니다. 소녀는 고집이 센 데다 호기심이 많아서 부모님이 무엇라고 하면 꼭 옆길로 나갔습니다. 그러니 일이 제대로 되긴 어렵지 않겠어요? 어느 날 소녀는 부모님께 말했습니다. 트루데 부인 이야기를 하도 많이 들어서 한번 만나보고 싶어요. 사람들 이야기로는 부인은 보통 사람이 아니고 그 집에는 신기한 것들이 많대요. 궁금해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소녀의 부모님은 그 집에 절대로 가서는 안 된다고 단단히 일렀습니다. 트루데 부인은 나쁜 여자야. 못된 짓만 저지른단다. 네가 거기 가는 날에는 우리 자식이 아니다. 그러나 소녀는 부모님의 당부를 듣는 둥 마는 둥 하고 앞뒤 생각 없이 트루데 부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닿자 트루데 부인이 물었습니다. 얼굴이 왜 그렇게 파리하니? 그거 방금 본 것이 너무 무서워서요. 소녀는 벌벌 떨면서 대답했습니다. 무얼 보았길래? 층계에서 시커먼 남자를 보았어요. 그건 숫쟁이야. 새파란 남자도 보았어요. 그건 사냥꾼이고 시뻘건 남자도 보았어요. 짐승을 잡는 백정이야. 오, 트루데 부인, 전 기절초풍했어요. 창문으로 보니 부인은 보이지 않고 머리에 시뻘건 불이 붙은 악마가 있는 거예요. 오호라, 마녀가 맵시 있게 단장한 모습을 보았구나. 나는 네가 오기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단다. 네가 필요해. 나에게 빛을 베풀어 다오. 그러더니
트루데 부인은 소녀를 나무 토막으로 만들어 불길에 던져 넣었습니다. 나무가 활활 타오르자 부인은 그 옆에 바짝 다가앉아 불을 쪼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 참 밝기도 하다. 어휴, 무섭죠? 무시무시하네. 뭐야? 무슨 내용이에요 도대체 이게? 짧고 굵어요. 순식간에. 뭐 이렇게 얘기 전개가 빨라. 그러니까 뭐 우리가 죽음이라든지 그 네. 삶의 위험은 언제든지 도치에 깔려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언제든지 너의 삶은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거. 네? 그리고 그것들이 이제 여기서는 호기심이 나타나는데 호기심의 금도를 지키지 못하면 절제를 하지 못하면 그것이 너를 파멸시킬 수 있다. 뭐 이런 것도 될 수 있고 네. 우리가 생각하면 민담하면 정말 교훈을 준다든지 권선지가 이런 게 아니라 뭐 이런 게 다 있나라고 싶을 만큼 사실 이게 예전에 우리가 이솝우화처럼 그 이솝우화 같은 경우도 대표적으로 그렇잖아요. 이게 네. 언제든지 삶은 그 예전에 그 노자에 나오지만 천지는 불인이라고 자연재해는 착한 사람 나쁜 사람 가리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라는 것은 뭐 착하고 나쁘고 이건 선악이라든지 시비가 없이 그냥 한꺼번에 휩쓸어 버릴 수 있는 네. 그런 힘들을 한 번씩 보여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제 아까 말씀대로 이제 이 트루데 부인 나타나는 게 이제 태모라고 나타나죠. 모성의 아주 부정적인 성향으로 나타나는데, 네. 그러니까 그 단계에 맞지 않는 어떤 넘어서는 호기심을 가지고 어떤 뭔가 금기된 진실을 들어갔다가 오히려 너가 불타버린다. 이걸 이제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우리 그리스 신화에 그런 거 많잖아요. 디오니소스의 엄마가 세멜레라고 여자였단 말이죠. 인간이죠. 그 세멜레가 이제 그 제우스하고 네. 이제 밤마다 그 꽁냥꽁냥을 하는데 진하게. 네. 가장 야한 단어가 꽁냥꽁냥입니다. 아, 그렇군요. 정방님이 표현하시는. 알겠습니다. 네. 근데 문제가 이제 이 세멜레야 뭐 네. 그 자체로 좋은데 네. 문제는 세멜레의 언니들이 옆에서 또 속삭속삭 하는 거죠. 야, 뭐 모습 좀 보여달라 그래라. 뭐 아무리 절대신이라도 그냥 쉬고 왔다가 원래 신의 모습은 바람이죠. 바람처럼 왔다 바람처럼 제우스. 보이면 안 되니까. 네네네. 자, 그러니까 이 세멜레가 듣다 보니까 진짜 이게 내가 뭐 제우스인지 무슨 뭐 동네 잡신인지 이걸 모르니까 모습을 보여달라 했다는 거죠. 제우스한테. 네, 근데 제우스의 모습을 보는 순간 인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세멜레는 불에 타 죽어버리는 걸로 나타나죠. 하여튼 옆에서 떠드는 애들이 문제야. 그러니까 항상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서 이제 가와이 하야오 같은 경우는 이런 이야기하죠. 뭐 여기서 이제 여자로 나타난 건 그런 거 아닌가 싶어요. 좀 더 이제 보호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여인들이 기본적으로 공동체 안전이 보장되지 못할 때 항상 납치와 유인의 대상이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이제 애를 낳을 수 있으니까 팔아먹잖아요. 노예로 잘 팔아먹고 하니까 항상 그런 어떤 그 보호의 어떤 대상으로 간주되다 보니까 어린아이와 뭐 소녀 이런 것들이 하나의 어떤 지금 말씀드린 좀 그 계속해서 엄마하고 관계에서도 좀 표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보호를 받아야 되는 사람이 너무 자기 호기심에 이끌려 가지고 네. 좀 극단적인 방향이나 네. 근계 방향으로 나가다가는 이런 사고를 당한다. 그런 식의 어떤 것들을 한번 보여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태모라는 것은 단순한 엄마가 아니고 세상을 말한다고 봐야죠. 자연. 그레이트 마더가. 그레이트만 자연이죠. 자연. 땅이 그러니까 자연의 핵심은 땅이거든요. 우리가 이제 오행에서 그 뭡니까 우리가 화수목금토라고 할 때 목화토 금수. 목화토 금수 할 때 핵심이 토거든요. 토. 목화토 네, 금수. 토거든요. 그러니까 토라는 게 모든 것의 기반이에요. 인간인 이상 땅에 기반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토라는 것이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네. 이 이제 엄마가 이제 결국은 토로 나타나지만 왜냐하면 그 엄마가 애를 낳듯이 곡식을 낳고 하니까. 네. 그렇지만 이 엄마가 그러니까 자연을 상징하는 거죠. 자연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연을 상징한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자연, 세상의 어떤 본래 세상의 어떤 그런 불인한 어떤 실상들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런 자비라는 건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연을 그레이트 마더 혹은 뭐 이게 좀 더 구체화되면 어떤 부인이든 아니면 엄마든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근데 이제 부인 엄마보다는 사실 여기 작가도 그런 아이가 그 심리학 그 분석학자도 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엄마의 마음 속에 있는 그레이트 마더라든지 네. 딸의 마음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의 마음 속에 다 들어 있는 그 누구나. 예, 모성성을 말하거든요. 그 딱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모성성하면 다 끌어안는단 말이죠. 그 땅은 구분 안 두잖아요. 그죠? 이 땅은 다 모든 걸 받아들이고 네. 땅은 항상 짓밟히도 다시 또 일어나듯이 그게 엄마란 말이죠. 엄마는 그 구별이 없다 이거죠.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아픈 게 없는 게 엄마거든요. 네. 근데 아버지는 다르단 말이죠. 아버지는 질서를 세워야 되거든요. 아버지는 선별을 해야 돼요. 다 죽고 하기보다는 한 명이라도 살아남아야 된다.
하나의 시라도 남겨야 된다. 그래서 아버지는 장자 예전에 이제 전통사에서 장자에게 많은 걸 물려주는 이유가 여러 명 쪼개가지고 이게 이제 분산시켜가지고 하는 것보다 한 명한테 집중시켜가지고 이게 가는 게 농경사에서는 더 유리하다. 생존에 땅을 쪼개가 논밭을 쪼개는 것보다는 계속 모아가지고 이 집안에 가는 게 유리하다. 이런 식으로 보니까 아버지의 논리는 차별의 논리거든요. 절단의 논리고 배제의 논리고. 그러니까 이제 엄마의 논리는 사실은 이제 다 모든 걸 끌어안고 우리 다 같이 가자. 근데 다 같이 가자. 다 내 품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게 전제가 깔려 있죠. 그런데 그것은 결국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결국 우리가 한 인간이 자립적으로 서는 게 결국 삶에 태어난 목적인데 네. 그래서 방해하는 힘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특히나 그게 왜 민담에서 그러면 이 그레이트 마더라든지 이렇게 나타나느냐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다른 데서는 좋은 거 다 나타난단 말이죠. 엄마의 이미지가 뭐 종교 같은 데는 성모 마리아 그 기독교가 정말 부성의 원리가 따른 종교잖아요. 여기도 나오죠. 하느님 아버지. 네.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고 하늘에 있고 우리와 전혀 다른 데 있고 또 계약을 해야 되잖아요. 나를 믿는 사람에게만 그 복을 주고 나머지 이단 뭐 이교도는 뭐 다 뭐 불질러 버리고 이런 식이잖아요. 구약의 하나님을 보면 그런 식의 이 아버지의 원리는 정말 무시무시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기독교가 결국 전파되는 과정에서 네. 결국 성모 마리아가 강조될 수밖에 없는 거죠. 너무 여신을 배제하다 보니까 결국 기본적으로 예전에 기독교 초기에 있을 때 뭐 여러 가지 이단으로 배척했던 바알 신이라든지 네네. 그런 여신들이 있거든요. 그게 곡식의 신들이거든요. 풍류의 신들. 그런 걸 너무 배제하니까 결국 사람의 마음은 다 근본적으로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을 배제하다 보니까 잘 안 될 거 아닙니까? 사람들의 설득력이. 그래서 이제 성모 마리아가 도입되기 시작했단 말이죠. 성모 마리아가 이제 가톨릭에서 많이 도입되게 된 게 그런 원리가 있거든요. 그럼 불교에서는 부처님이 남자잖아요. 근데 뭐 이거는 뭐 중성적인 성격이지만 관세음 보살로 나타내는 여성적인 천수 천안 아닙니까? 다 이 모든 천 가지의 손과 천 가지 눈을 보면서 모든 세상 중생을 다 그 아픈 마음을 아픈 병을 고쳐준다. 아주 여성의 의미는 우리 엄마의 의미는 모든 걸 보살펴준다라는 게 돼 있으니까 네. 민담에서는 그럼 이건 온전한 삶을 온전한 실상을 안 보여주니까 그래서 이제 이 민담은 보상작용. 그러니까 상부작용이 있는 거죠. 네네. 요 하나만 이게 너무 과도하게 하니까 요거를 끌어당겨갖고 균형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이 민담은 세게 나가는 거죠. 네. 엄마는 사실 무서운 사람이야. 잔혹한 사람이야. 사랑해 주다가 한 번에 너희들을 내칠 수 있어. 우리 마음이 그렇잖아요. 인간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그레이트 마더가 다 있다는 게. 네. 자 우리가 어떤 사람들은 다 뭐 그런 느낌을 다 가지실 텐데, 그래 못난 놈도 같이 끌고 가고 잘난 놈도 같이 끌고 가자. 우리는 같은 식구잖아. 근데 그렇게 가다가 도저히 어느 순간에 자기 힘에 붙이는 순간이 오잖아요. 상투이 없죠. 그러면. 그럴 때 다 뒤집어 버리고 다 절단내 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그레이트 마더거든요. 우리가 보여주는 게 바로 그레이트 마더예요. 그 순간에 어느 순간에 이 장남이 열심히 막 일을 했다 칩시다. 뭐 그런 집안을 위해서 일을 했는데 뭐 형제들은 자기를 인정 안 해주고 엄마 아버지도 계속해서 딴살이하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에게 막 이거 할 때 어느 순간 장남이 술을 마시고 와서 에이랄 모르겠다 상 다 뒤집어 엎고 나 이제 너희들하고는 더 이상 안 돌봐줄 거야. 이게 바로 그레이트 마더인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다 들어있는 거거든요. 네, 그 특별히 뭐 남성 여성을 나눌 필요는 별로 없겠군요. 그 문제에 그러니까 있어서는. 이 문제는 뭐 사실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보호를 받는다는 것의 상징이 이제 이 민담이 주로 시해진 건 농경사회잖아요. 농경사의 특징은 가부장사회거든요. 가부장의 원리가 지배할 때 가부장에서는 가장 이제 보호를 받는 동시에 수탈을 받는 착취를 받는 대상이 여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성이 그 상징으로서 대극으로 서해지는 거고 이거 자체를 지금의 기준에서 여성이 그거는 그런 거하고 좀 다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러니까 이 민담의 승리 배경이 농경사회예요. 농생을 막론하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근대 산업사회가 된 건 이제 한 300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민담이 지금까지 쭉 왔던 것은 이제 농경사회에서 여성의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약간 좀 영어 읽기가 거북한 지점들이 있죠. 네. 거기에 이제 모성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자애롭고 따뜻하고 아이를 사랑하고 하는 긍정적인 모성 말고 이 그레이트 마더가 표상하는 부정적인 모성을 여기서 발견하고 전 되게 재밌었어요. 그리고 굉장히 오히려 그게 그 여성의 모성의 원형으로 봤을 때 저는 너무 오히려 반가웠고 네네네. 왜냐면 지금 이제 가와이 하야오가 이 책 안에서도 인용을 했습니다만은 이제 뭐 이 시대에 아마 그 일이 있었나 봐요. 코인로커에 아이를 유기해가지고 죽음에 이르게 한 엄마라든가 뭐 네네네. 현대에도 우리나라에서도 계속 있죠. 보도가 되고 네네네. 있고 분명히 모성의 잔혹성이 존재를 하는데 그거를 부정하고 계속 드러내지 않고 그냥 모성은 이런 거야라고서는 계속해서 뭔가 미화시키는 것보다 분명히 우리 민담에 이렇게 그레이트 마더로서
부정적인 모성의 파괴적인 모성이 드러내는 표현이 것. 돼 있었다. 이거 저는 이게 너무 재밌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 우리가 원형이라고 할 때 이게 이제 모성의 원형 이런 게 이게 조금 우리가 일반적 쓰는 의미하고 이제 융심리학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원형이라고 아르케타입이라는 거는 네. 여기서는 이런 거죠. 인간의 어떤 무의식 속에 그 프로이드 같은 경우는 개인의 무의식 정도만 치부했는데 융은 이제 집단 무의식 같은 게 있다는 거죠. 네. 인간이 이제 세대를 거듭해 오면서 마치 유전처럼 본능처럼 유전되는 뭔가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장착돼 있다는 거죠. 집단 무의식이. 집단 무의식의 속에 한 상징들을 원형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 원형을 우리는 파악할 수는 없어요. 모성의 원형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물론 원형에 뭐 자기의 원형도 있고 영웅의 원형도 있고 여신의 원형도 있고 현명한 노인의 원형이 있다지만 그 원형상이 있다고 하는데 그 원형 자체가 그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 우리는 파악을 할 수 없는데 그 원형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가지고 상징적인 이미지들이 분출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그 레이트 마드라고 할 때 그 일종의 뭐라고 할까 원형상 정도가 있는데 그 원형 자체가 뭐 남성이다 여성이다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인간의 이제 의식이 있고 무의식이 있다고 하잖아요. 그 이용식으로 말하면 의식이란 건 뭐냐면 내가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성적으로 사고하고 생각하고 네. 이런 것들의 중심이 자아예요. 에고. 이 의식의 중심은 자아고 그런데 보니까 인간의 융이 공부를 해보니까 무의식 속에 개인의 무의식도 있고 집단 무의식이 다 섞어서 이제 무의식이 만들어져 있는데 이 무의식에서 의식과 무의식을 다 통합하는 마음의 종합적 주체가 있다 이거죠. 그게 뭐냐면 셀프라고 봐요. 자기라고 봐요. 젤프스트라고 해가지고 이게 이제 아주 높은 한 단계.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을 다 통합하는 다 갖고 있는 주체로서 이걸 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 의식은 일면성을 띌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의식은 반드시 한 방향밖에 못 가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리고 호란 씨가 나는 뭐 어떤 정의의 인간이 되겠다. 이렇게 딱 정하잖아요. 내가 정의로운 인간이 되겠다. 네네. 그럼 이제 정의로운 인간의 어떤 페르소나를 쓰는 거죠. 인격을 쓰고 있는데 그 정의로운 인간이 의식에서 내가 쓰려면 어떻게 됩니까? 나머지 정의에 반대되는 나의 어떤 욕망 이런 걸 다 억눌려야 되겠죠, 그죠? 내가 정의롭게 살아야 되니까 의식으로 나는 남을 위해 살고 정의롭게 살아야 된다. 그럼 나머지 난 좀 남을 위해서도 좀 남을 좀 지배도 하고 싶고 내 욕망을 막 누리고도 싶은데 남들도 뺏고 싶고 그렇죠. 남들도 좀 뺏고도 싶고 이런데 좀 부동산 투기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거 하면 안 돼. 정의롭지 못하니까. 근데 하고 싶은 욕망은 다 억눌려다 보니까 이 억누른 욕망이 이제 무의식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일면적으로 가는 모든 인간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때그때 살아가는 사람은 그런 게 없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 그림자가 생긴다고 하죠. 네. 그 그림자들이 생겨나면서 이제 자기라는 거 있죠. 우리 네. 의식과 무의식을 다 총합한 마음의 전체 주인 자기는 의식이 너무 일면적으로 흘러가잖아요. 너무 정의로 간다 이러면 이 새로운 이제 그림자나 새로운 인격을 보내기 시작하는 거죠. 너 지금 너무 네 마음이 이게 가니까 다른 인격을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게 좀 더 심한 사람이 이중인격, 삼중인격, 인격이 다중인격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자기의 자기가 볼 때는 이 마음이라는 게 지금 너무 의식이 일방향으로 흘러가니까 이 독주를 막아야겠다 해가지고 네. 다른 인격들을 보내기 시작하고 나타나는 게 이제 이중인격, 다중인격 보고 그 융 같은 경우는 나쁘지 않다고 보는 거예요. 그게 전체적인 어떤 이 마음의 균형 잡힌 자기 개성을 나타내는데 필요하다 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지금 뭐 어떤 상들이 나타나는 것들은 이 뭐가 하나가 딱 들어있고 이래가지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뭐라고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 의식이 예를 들어 그러니까 주체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의식의 노예가 아니고 네. 프로이드가 말하는 거는 우리가 어릴 때 성적 억압을 받아가지고 그것 좌절된 욕망 때문에 계속해서 그것들이 사람을 어떤 신경증에 걸리게 하고 편집증에 걸리게 한다 이래 보는데 융은 그게 아니라 그 의식의 결정이나 그 의식의 결정에 따라 한 방향이 형성되면 그게 따라 자기가 새로운 또 인격을 보내고 이러면서 결국 내가 주체적으로 움직이는 이제 여지가 생긴다고 보거든요. 뭐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좀 헷갈리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게 고정돼 있는 어떤 원형상이 있고 이런 게 아니고 여성상이 있고 남성상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어떤 의식과 무의식의 자아와 자기 속에서 아주 역동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뭐가 만들어지니까 고정의 의미로서 이제 우리가 마음에 어떤 상이 있다 아니다가 아니라 좀 요런 게 융에 의하면 한 방향이 생기면 또 다른 방향이 반드시 이제 융은 대극의 원리라고 하거든요. 한쪽 방향이 생기면 반드시 한쪽 방향이 다시 나오게 돼 있다. 요 관점에서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융이 지금 말씀대로 보면 그 20세기 초반에 이제 19세기 말 20세기 초반에 스위스, 오스트리아, 네. 유럽이 아주 보수적이고 남성 중심적이고 이 문화 속에서 융도 시대의 자식이니까 그 한계 속에서 어떤 이런 원형상에 있어가지고 좀 여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그렇게
좀 투사를 한 거 아닌가 감정적이고 네, 네, 이런 네. 걸로. 그러니까 그거는 당연히 이제 그때 바뀌는데 여기서 유흥이 막 모성이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성을 하니까 이제 결국 좀 여성을 생각하는데 근본적으로 모성이라 할 때는 자연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연, 대지. 그러니까 대지를 보통 엄마에 비유하니까 엄마지 사실 자연인 거죠, 자연. 이 그레이트 마다하는 거는 자연 세계, 네. 도의 세계 이렇게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 엄마의 이미지가 그래서 이 자연으로 생각하면 더 편하다. 그렇죠. 그리고 아주 그 인지하지 못한 혹은 뭐 전혀 그 용서하지 않는 그 잔혹한 모습 같은 것들 이제 자연의 모습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는 그렇죠. 게 좋다는 말씀이신 그렇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네. 자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사고의 주체니까 이성을 가지고 이제 그거를 뭔가 계속해서 네. 컨트롤하려고 하는 네. 그런 느낌도 줄 수가 있는 거죠. 아. 그 애니메이션 중에 모노노케 힘에 있잖아요. 모노노케 힘에 늑대 한 마리 나오는 거 그건가요? 예, 원령공주. 원령공주. 아, 원령공주예요 이거는? 아니 그게 그거죠. 그거예요. 그게 같은 그거예요? 거. 네. 그러니까 모노노케가 늑대 나오는. 도깨비니까 그거죠. 근데 그게 보면 네. 딱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의식과 무의식의 문제, 자아와 자기. 그 인간이 자꾸 숲을 파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숲에는 신이 살고 있는데 늑대 신도 있고 여러 신들이 사는데. 근데 인간이 철을 이제 얻고 총포를 만들어 가지고 신을 죽이러 간단 말이죠. 네. 나무를 벌채하고. 이게 결국은 자아가 그 어떤 무의식의 세계로 막 진군하는 느낌이 있죠. 이렇게 다 파고 들어가요. 근데 그렇게 가면 같이 어떻게 되면 나중에 그 자기까지 그 다 건드리면서 이 무의식을 모두가 황폐하게 만들니까 네. 그 최고 신이 있지 않습니까? 사슴신이 어떻게 됩니까? 목을 잘라내니까 온 완전히 모든 생명체의 파괴를 막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균형 잡힌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고 일방적인 어떤 의식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게 되면 반드시 파탄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모노노케이면 환경과 인간의 어떤 문명의 문제보다 저는 의식과 무의식의 문제에서 보면 그렇게 아주 역동적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결국은 결론이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인공이 네. 나는 모노노케 히메하고도 왔다 갔다 이제 인간의 세계에 살면서 왔다 갔다 하겠다. 공존을 하겠다. 그게 사실은 인간에게서 가장 이상적인 그러니까 자기 개성을 실현하는 거라. 의식과 자기 무의식. 실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의식과 무의식이 상호작용을 해가지고 네네네네. 우리가 균형 잡힌 인간이 또 통합적으로 살 때 우리 인간은 무의식의 엄청난 몸을 얻어낼 수 있다고 보는 거죠. 혹시 그 막 산으로 찾아갈 때 그 산이 소백산은 아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네, 네. 아주 깊은 산이죠. 소백산의 전기를 이어받은 소백지향 키즈통통 홍삼젤리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기가 막히네요. 모르지 이거 하나 하고 가니까요. 자, 소백지향 키즈통통 홍삼젤리 아이들을 통통하게 면역력을 키워주는 홍삼 몸에 좋은 건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아이들에게도 필요합니다. 요즘에 특히나 면역력의 중요성이 아주 강조되는 시기. 여러분의 자제분들 큰 어머니로서 꼭 내 아이만 사주지 마시고요. 조카도 사주시고 그리고 아이의 친구에게도 하나씩 먹여주시면 크게 도움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소백지향, 소백산의 전기를 이어받은 홍삼으로 만든 소백지향 키즈통통 홍삼젤리 네이버에서 키즈통통 홍삼젤리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모노노케 히메까지 네. 얘기가 좀 진행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 이렇게 그러면 호기심을 없애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 이제 여러 가지 뭐 사람들이 호기심은 충족을 해야죠. 그래서 인간이 문명을 발전시켜 왔는데 네. 그러면 호기심을 가진 인간이 그러니까 소년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책에 보면 다른 민담을 인용해 가지고 금도를 지켜라는 거죠. 절제를 지켜라. 요까지만 물어봐라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만약에 그거 더 넘어서 물어볼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그 아까 나오듯이 뿔이 달려 있네요 해가지고 그 악마의 악의 본질을 딱 대면했을 때는 어떻게 되느냐? 네. 튀어야죠. 그렇죠. 이게 참 좀 이게 사실은 인간 세상의 모든 진리가 도망이거든요. 우리 36개 주력량 병법에서도 핵심은 하다 안 되면 그냥 주력량 36개 주력량이 최고의 병법이란 말이죠. 그리고 최근에도 뭐 범죄자들 사이에서 나오는 말들 있잖아요. 1도, 2부, 3배. 첫 번째는 무조건 도망을 치고 두 번째는 부정을 하고 부인을 하고 세 번째는 백을 쓰라. 그러니까 예를 들어 수사를 받을 때 네. 그게 사실 도망이라는 게 결국은 인간에게 가장 큰 능력은 도망을 가는 능력인데 그 도망이라는 게 대면에서 도망하는 것보다 미리 도망가는 능력이 최고로 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원시 시대를 살아가는데 네. 자, 두 갈래 길이 있단 말이죠. 오늘 사냥을 떠나야 되는데 두 갈래 길인데 자, 이 두 갈래 길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왠지 모르게 오늘은 왼쪽 길로 가고 싶어. 사실 오른쪽 길로 갔으면 사자가 호랑이에 있어갖고 날 잡아먹었을 거야. 그때 그 느낌, 그것들, 그러니까 그 도망친 능력, 회피한 능력이죠. 피하는 능력들. 이게 사실은 가장 중요한 능력이라는 거죠. 잘 그러니까, 도망가는 사람이 마지막까지 살아남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인간이 인간으로 된 이유가 유인원에 달려온 게 바로 달리는 능력이잖아요. 네, 네. 도망간 능력이 인간을
만든 거예요. 호모 에렉투스가 되었고 직립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달릴 수 있단 말이에요. 인간이 어느 동물보다도 오래 달릴 수 있거든요. 네네. 도망가는 능력이 바로 인간의 능력이죠. 네. 위험을 그러니까 그 말은 결국은 우리가 추상적 의미에서 도망을 확장해가지고 리스크를 회피하는 능력. 그러니까 아예 공자님이 예전에 말했던 위방불거 난방불입. 위험한 곳은 아예 들어가지도 말고 어지러운 곳은 아예 그 머물지 마라 이거죠. 그냥 딱 그 군자나 현명한 사람은 아예 여기 그 사실 신체의 감성을 키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내가 그 위험에 물론 스스로를 밀어넣는 네. 그 모험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돌파를 해야 되니까. 근데 어떤 순간에서는 내가 그 위험을 감지하고 아예 그 위험한 곳에 안 가는 능력들. 그게 사실은 무적의 능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인류를 발전시킨 건 사실 그렇게 안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도전을 하고 막 이렇게 목숨 건 사람들일 텐데 결국 오래 살아남는 거는 도망 잘 다닌 사람이 그건 아니고 그건 아닌가요? 그 두 가지가 다 섞여 있다고 봐야죠.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 여기서는 이제 네. 남성의 원리는 돌파의 원리로 보고 여성의 원리는 수용의 원리. 이 책에서는 예, 받아들인 건데 뭐 그건 인간이 문명을 발전하는 두 가지가 다 섞여 가지고 있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저 고대 로마라든지 네. 우리 삼국지 시대, 후한 시대 말기가 되면 그 어지럽게 막 사람들이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떠돌이 유민이 엄청 많아요. 지금 세계 지구촌 난민 많아지듯이. 왜냐하면 그때 이제 목재를 에너지 원료로 쓰다가 자 도시가 만들어졌는데 도시에서 맨날 사람들은 많이 모여들고 그 목재를 다 베다 보니까 숲이 황폐해지죠. 네. 숲이 황폐해지니까 에너지 원료가 사라져요. 밥을 지어야 되고 빵을 구워야 되고 집에 난방을 해야 되는데 나무가 없어요. 나무도 없어진 상태에서 이제 숲이 없어지니까 갑자기 이상 기후가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갑자기 건조해지고 그래서 이제 도시들이 다 망가졌단 말이죠. 자 그럴 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새로운 어떤 당장 그때 석탄을 우리가 개발해야 돼. 석유를 개발해야 돼. 인간의 어떤 물질 그 문명의 발달장에서 아직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그거에 갈기에는 몇백 년을 기다려야 됐단 말이에요. 네. 그럴 때 계속 돌파의 원리만 했다면 그건 망하는 거죠. 다 죽게 됐겠죠. 그럴 때는 중세사회가 등립하는 거죠. 중세사회는 이제 물질이 아니라 정신이자. 물질은 본래 부족한 거야. 우리는 빵과 물만 있으면 돼. 그리고 정신세계가 중요하고 하나님이 우리 이 현세에서 우리가 다 이 분수에 만족하고 이러면 우리가 저 하늘 날아가서 아주 우린 잘 살 거야. 이런 식으로 이제 이 사회가 또 몇백 년 간단 말이에요. 그런 상태에서 다시 또 돌파의 원리가 나와가지고 석탄이 이제 에너지원 쓰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만약에 뭐 계속해서 이제 돌파만 하다가는 또 죽겠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문명사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아주 뭐 흥미진진하게 그러나 이야기는 이제 하나 겨우 이제 네. 여러분께 소개를 좀 해드린 것 같고요. 네. 아주 짧은 내용. 네, 네. 트루대 부인. 네. 네. 이게 무슨 내용인지는 아직 저도 지금까지 시간이 지났는데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정말 호기심 가지지 말라 여자아이한테 그 이야기를 하는 민담인 건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결국 아까 말씀드린 자연의 힘, 세상의 힘에 네. 세상의 실상에 함부로 접근하지 말라는 거죠. 함부로 접근하지 마라. 우리가 특히 우리가 이제 사실 남자 소년의 예를 들면 사춘기에 이제 테스토스테론이 막 분출하고 네. 세상 무서운 게 하나도 없고 막 그런 싸움도 하고 싶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네. 뭐야, 나보다 힘이 세든 말든 그냥 막 부딪혀보고 싶고 그리고 막 누구든 이 가족의 품을 떠나서 모르는 곳에 가서 내 자신을 시험해보고 싶어 이런 욕망들이 막 들끓는데 네. 그것들에서 이제 충분히 무장된 호기심을 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보면. 전 약간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왜 그 어떤 불행이 나한테 닥쳤을 때 왜 나한테 이 불행이 닥쳤냐, 왜 하필 나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트루데보이는 꼭 무슨 이유가 있어서 너한테 그 일이 닥친 게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 거예요. 이 동화들 보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이 하는 거 되게 많잖아요. 이게 무슨 교훈이 있어 여기에 막 이런 것들이 많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주니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뭐 꼭 애를 교육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더라도 그냥 세상의 현상에 대한 우화일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이건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 받아들이면 뭐 그런 것들 절대 이제 밖에 함부로 돌아다니면 안 되겠구나. 근데 그렇게 보면 그건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일면적인 것 같고요. 이것은 결국 세상이라는 것들이 그만큼 항상 그 위험한 요소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느낌 많이 들어요. 사실 우리가 세상을 너무 위험하다고만 말해도 안 되잖아요. 세상은 못 믿을 사람 천지고 사기꾼 투성이고 이렇게 말해도 안 되고 그렇다고 또 세상은 정말 사람들은 선의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서로 신뢰해야 되고 이렇게도 안 되잖아요. 둘 다 하면 둘 다 망하잖아요. 의심만 가도 그 사람은 사회생활 할 수가 없겠죠. 항상 꽁꽁 묶여 있으니까. 그렇다고 또 모든 걸 다 무장해제해가지고 모든 걸 선의하면 또 이 사람도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럴 때 결국 이 두 가지 속에서 우리는 균형점을 항상 취해야 되는데
사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세상의 그 자체, 자연의 자체는 네. 근본적으로 자연의 속성은 해체와 파괴로 나아가는 것들은 분명하죠. 우리는 결국 죽음으로 향해 나아가고 있잖아요. 태어난 이상. 그러니까 자연의 속성, 세상의 속성은 결국 우리와 관계되는 세상의 속성에서 가장 분명한 거 하나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해체와 죽음으로 나아간다는 거.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해체와 죽음으로 나아가는 것에 성장이 들어있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해체와 죽음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나는 처음부터 안 갈래 하면 그건 의미가 없어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성장의 측면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네. 문제는 성장의 측면에는 또 해체와 죽음이 깔렸기 때문에 성장이 무조건 발전적으로 번영하고 나아가는 것만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항상 그러니까 이 모순되는 요소들이 같이 있다는 거를 이 트루데 부인에서도 트루데 부인에서 갖고 있으면 좋은 거죠. 모르겠다 정말 나는 이제 트루데 부인 잘 모르겠어. 아니 이 트루데 부인 같은 경우는 저는 이거 보다 보니까 영화 곡성이 생각나는 곡성? 거죠. 뭔가를 함부로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을 건드렸다는 거죠. 곡성이 그렇잖아요. 네네. 미끼를 던졌는데 넌 미끼를 물어버렸어. 물지 말아야 될 것을 물었다는 거죠. 건드리지 말아야 될 건드렸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이게 핵심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어떤 이성만 갖고 우리는 이성과 논리만 갖고 해명할 수 있다는데 그런 건 그렇지 아닌 않죠. 게 많거든요. 특히나 이제 융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융이 나중에 좀 서양의 어떤 학문한 사람들 입장에서 약간 좀 이거 이상하다 생각한 게 융은 나중에 약간 스피릿의 존재라고 해야 될까? 네. 유령의 존재라고 해야 될까? 인정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보면 황당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좀 그거 하는데 그 나중에 융의 자서전이나 여러 가지 융이 마지막 죽기 전에 그 BBC와 인터뷰한 거 보면 융은 신을 믿으십니까? 라는 질문에 나는 신을 안다라고 대답을 하거든요. 네. 믿는다 아니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 안다라고 대답을 하는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융 관련해 가지고 그런 스피릿의 문제라고 할까, 유령의 문제, 정령의 문제라고 할까 이런 그런 기운들 이런 게 나타나 있어요. 근데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 과학이라는 것도 사실 주술이 결국 인간의 어떤 여러 가지 지적으로 발전한 과학이 된 거거든요. 과학이라는 것도 좀. 그러니까 이 주술적 사고, 종교적 사고, 과학적 사고가 꼭 완전 다른 차원은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주술과 종교인데 네. 과학도 마찬가지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무엇이 있다고 해서 중력이 있고 우리가 원자 핵을 잘 못 보지만 분명히 이제 이런 거 있다라고 가정할 때 이게 상당히 설명되거든요. 네네. 사실은 그런 크게 보면 이런 것들을 너무 뭐 이것은 이것이고 저것은 저것이다 이렇게 볼 필요는 없고. 네. 근데 뭔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것이 우리가 사회를 살아가는 건기라는 것도 있을 수가 있고 이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이성 중심주의적이고 그 내가 세상을 무조건 다 알 수 있다. 내가 세상 다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인간은 오만해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에서 언제든지 트루드 부인이 너를 잡아먹을 수 있어. 이런 경고라고 할까 이런 네. 느낌도 좀 듭니다. 이런 민담이 아마 그 유럽 어느 나라 뭐 스위스 이쪽 독일 뭐 이쪽에서 아마 좀 있는 모양이죠. 이 뭐 민담은 어쨌든 독일 같은 경우는 중부 유럽에서 네네네. 그런 형제가 수집을 한 것이고, 근데 이게 뭐 프랑스의 페로라든지 우리나라도 다 이게 돌고 네. 돌거든요. 이게 네. 정말 다 돌고 돌고. 그렇다면 이제 예전에 그 사람이 이야기했죠. 프랑스의 사약자 디르겜 같은 경우 그런 이야기를 네네. 했는데 저 시대를 달리해서 그리고 장소 공간을 달리해서 어떤 비슷한 어떤 이야기라든지 비슷한 풍속이 나타나잖아요. 그렇다면 그것은 인간의 생존과 관계된 것이다라고. 인간의 생존과 관계된 건 인간은 다 먹고 마시고 잠자야 되는 존재니까 네. 그 생존에 도움이 된다든지 생존과 관련이 되니까 깊으니까 그런 관습이라든지 이야기가 나타날 거다. 이게 이 민담은 사실 그런 의미에서 인류의 어떤 마음을 비춰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네. 민담 대체로 좀 무서운 얘기들이 좀 많은 편이죠. 그러니까 민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제 제도권에서는 순화를 시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동양의 개념으로 치면 문과 질이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오늘 이야기를 너무 더 문과 질. 질? 네. 문이라는 것은 그럴문, 문화할 때 문자. 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질 이런 말을 하죠. 질박하다. 이 질은 기본, 근본, 아주 이제 조야한 거 생각하시면 돼요. 좀 뭔가 바탕이 되는 것. 네네. 질은 바탕이거든요. 문은 뭐냐? 문이 생각하시면 돼요. 꾸미는 것. 그러니까 이 기본적으로 이제 제도권은 문이 들어가는 거죠. 문질. 그렇죠. 네, 문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리파인 한단 말이죠. 네. 다듬는다, 컬티베이트 한다는 거죠. 재배하는 거죠. 네. 근데 질이라는 것은 바로 민중의 바로 이 민담의 이야기거든요. 질이라는 것은 꾸미지 않고 그냥 투박한 날 것 그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민담은 기본적으로 질의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종교라든지 아주 그런 거 있잖아요. 고상한 신화라, 특히 신화 전설은 좀 질에 가깝죠. 아니 문에 가깝죠. 신화 전설은 대부분 다 꾸며놓거든요. 왜냐하면 전설 같은 경우는 딱 이제 어떤 특정 장소 시간이 딱 이제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좀 꾸밀 수밖에 없고
신화도 꾸며야 되잖아요. 이 국가의 정통성과 관계되니까 우리 당군 신화를 허접하게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아주 채색이 들어가고 민담은 그냥 날 것 그대로 나타나니까 오히려 연구하기는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오히려 더 인간 감정의 어떤 원시성이 그대로 민담에 잔혹하고 우리가 막 노골적이고 성적이고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림 형제 같은 사람들이 채록하면서 좀 고치는 거죠. 네네. 아이 너무하다. 이 친엄마가 애들을 숲에 버리고 친엄마가 딸을 예쁜 거를 질투해가지고 막 죽이려고 그런다. 이러면 너무 좀 그러니까 에이, 계모로 하자. 계모 좀 억울한 지점이 있는 거죠. 계모는 무슨 죄야? 그러니까 계모가 사실은 뭐 우리가 뭐 사례를 들면 안 되지만 뭐 부분 사례가 아니라 진짜 근데 뭐 우리 다산 정약용이라든지 그리고 철기 이범석 그 광복군 했던 이런 사람들은 계모가 정말 훌륭하게 키운 케이스거든요. 다산 정약용도 계모가 정말 대학자로 만드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동화라든지 이런 데서 엄마가 친엄마가 어떻게 이러면 도저히 못 받으니까 아예 계모로 하자. 이렇게 되는 가능성이 높죠. 네. 저는 그 계모를 이렇게 안 좋게 설정하는 게 물론 이제 그런 이유도 좀 있겠습니다만 혹시 어쩌다 보면 이제 살다 보면 계모가 내 의지가 아니더라도 되는 수가 있잖아요. 뭐 경제적 이유가 됐든 뭐 여러 이유가 됐든 그럴 때 계모들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약간의 나쁜 마음 같은 거를 이런 이야기들로 통제하려는 건 아닌가? 경고를 하고 하고 미리 사전에 우린 다 알고 있어. 니네들이 어떻게 행동할지. 여튼 뭐 이 책 안에 굉장히 다양한 동화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민담들. 예, 그 중에 그럼 이번에는 한번 어떤 거를 좀 보면 좋을까요? 뭐. 우리 저기 호란님이 좀 인상적으로 읽었던 동화가 아까 하나 있으시다고 들었던 것 같은데. 네, 저는 주로 안 읽어봤던 것들이 너무 재밌었거든요. 근데 그 중에 짤막한데 되게 제 마음에 위로가 되는 게 있었어요. 게으른 새아들이라고. 게으른 새아들. 네. 어떤 내용인지 한번 호라님이 한번 읽어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옛날에 어떤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왕은 세 아들을 똑같이 사랑해서 자기가 죽은 뒤 어느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줘야 할지 고민이었습니다. 왕은 죽을 때가 가까워지자 세 아들을 침대 곁으로 불러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내가 요즘 깊이 생각한 게 있는데 지금 너희들한테 그걸 말해주고 싶다. 나는 너희들 중에서 제일 게으른 사람에게 왕위를 물려주기로 결심했다. 그렇다면 왕국은 제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자려고 누워있을 때 비가 와서 제 눈으로 빗방울이 들어가더라도 이미 눈 감은 것 때문에 그냥 잠이 들 정도로 게으르거든요. 가장 나이 많은 아들이 먼저 말하자 둘째 아들이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왕국은 제 것입니다. 저는 난로가에서 불을 쬐고 있을 때 발을 끌어당기는 것이 귀찮아서 차라리 발꿈치를 불에 대는 편이 낫다고 생각할 만큼 게으르거든요. 셋째 아들도 자신 있게 말했습니다. 왕국은 제 것입니다. 제가 얼마나 게으르냐 하면 제가 교수형을 당하게 돼서 제 목에 이미 올가미가 씌워져 있는데 누가 제게 그 밧줄을 자를 수 있는 날카로운 칼을 준다고 해도 차라리 교수형을 당하고 말지 귀찮게 제 손을 움직여서 밧줄을 자르지는 않을 정도거든요. 왕이 이 말을 듣고 말했습니다. 네가 제일 게으르니 네가 왕이 되거라. 뭐야 이게 왕 디스인가? 그럴 수도 있겠네. 원래 왕들이 이렇다. 왕은 게을러 할 수 있다고 이런 건가? 그렇죠. 본래 왕은 게을러할 수 있죠. 약간 그거 있잖아요. 그 회사에서 똑부, 똑개, 멍부, 똑개, 멍개. 그렇죠. 가장 최고의 지도자는 그 똑개죠. 똑개. 그렇죠. 그렇네요. 똑똑하고 게으른. 가장 최악은 이제 멍부가 되죠. 와, 이때부터 똑개 전설이 있었던 건가요? 이 얘기가 뭐 그렇게 썩 재밌는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 근데 너무 위안이 되잖아요. 사실 저 요즘 이제 한창 바쁘게 지냈을 때 비하면 굉장히 게으른. 한가하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침대에 누워 있는 시간도 길고 뭐 코로나 때문에 밖에 잘 나가지도 않고 하니까 가끔 이렇게 초조해질 때가 있어요. 이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살아도 되나? 나 요즘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사람이 이렇게 비생산적이어도 되나? 근데 그때 제가 그 타이밍이 지금 이걸 읽으니까 아니 제일 게을러서 왕이 된 아들이 있는데 그렇죠. 나는 이거 따라갈 아직 멀었는데 이럴 수도 있구나. 네. 큰 위안이 됐습니다. 사실 게으르다는 게 보통은 우리가 이제 운명에 그냥 따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서양의 기준으로 볼 때는 운명에 맞서 싸워서 극복을 해야지 그게 인간의 걸어가야 할 길인데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진보와 효율의 관점에서 가장 최악의 삶의 태도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지금 말씀대로
게으르다는 게 반드시 나쁜 것만 아니다. 네. 게을러서 이 왕도 되지 않느냐. 이런 이제 반전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게 이제 이 민담의 매력이죠. 실제로 우리가 그런 느낌 같아요. 중세만 해도 이런 민담이 많이 펼쳐지는 시기만 해도 이게 게으르면 사실 살지를 못하거든요. 네. 그 농경사에서는 부지런히 몸을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게으르다는 것은 뭐 정말 지배계급이나 누릴 수 있는 하나의 사치이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세시대 농민들이 꿈꾸었던 유토피아는 코케인이라고 불러요. 코케인이라는 유토피아는 뭐냐면 그러니까 가만히 누워 있는데 닭이 스스로 불에 들어가가지고 화덕에 들어가가지고 통닭이 돼가지고 내 입에 그냥 닭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술잔이 내 입에 그냥 알아서 자동적으로 들어오고. 그런 데가 유토피아예요? 네, 그게 좋다. 코케인이죠. 물질적인 모든 것들이 다 완전히 알아서 그냥. 이렇게 가만히 누워 있으면 누가 머리 감겨주고. 그렇죠. 주지육림 같은 게.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게으르다는 게 하나의 어떤 뭔가 삶이 너무 팍팍하고 힘드니까 그 게으름이라는 것들이 이 민담에서 보상작용으로 항상 이제 주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이제 듭니다. 그게 게으름. 근데 그 항상 보면 셋째들이 핵심 역할들을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본래 뭐 우리도 뭐 예전에 영화 대부에서도 셋째 아들 마이클이 돈골리오네 가문의 후계자가 되기도 하고 뭐 삼성에 뭐 사망했던 이건희 회장도 셋째고 그런 게 참 많은데 이게 서양에서는 3이라는 게 좀 특별하죠. 예를 들어 가지고 우리 삼위일체 기독교에 그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삼위 완성을 뜻하고 또 서양의 사고에서 변증법이라는 것들 정이 있고 그리고 안티 반이 있고 그래서 그 합쳐져서 진태제가 되고 합이 되고 그러니까 3이라는 것은 완성을 나타낸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3을 되게 많이 좋아하죠. 그러니까 이제 셋째 아들들이 많이 이제 성공을 한다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이제 융에 따르면 3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새로운 이제 상태 변화로 나아가는 숫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이라는 것들은 본래 존재하지 않았고 미분화된 상태로 같이 그냥 뒤섞여 있다가 애가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부모와 나 세상과 나 이래 따로 생각 안 했다는 거죠. 다 같이 막 미분화된 상태로 서로 카오스, 세상이 카오스였잖아요. 혼돈으로 엉겨 있는 걸 하나로 볼 수 없거든요. 근데 뭔가 부의 원리죠. 하느님이 나타나서 빛이 있고 어둠이 있고 땅과 뭐 육지와 하늘을 가르기 시작하면서 이런 질서를 만들면서 이제 제일 먼저 만들어진 게 이라는 거죠. 이가 만들어지고 그러니까 이는 대립이잖아요. 이 대립이니까 이 대립은 지향이 돼야 되니까 새로운 상태 3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3을 좋아하는데 융 입장에서는 이 3만 해도 아직까지 변동의 가능성이 있다 이거죠.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가서 4가 돼야지 안전해지고 완전해진다고 본 거죠. 그래서 융은 이제 나중에 그것을 이제 그 밀교죠.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티베트 불교 그 만다라라고 하죠. 그 동그란 원과 네모의 어떤 그 도상 거기서 이제 자기 이상형을 찾았는데 실제로 그러니까 사라는 것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 셋째 아들이 결국 왕위를 받아가지고 이제 이 왕국에 왕비가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사가 돼야지 이 왕국은 이전의 왕이 사라지고 새로운 이제 왕국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 게으름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여기 세 아들이 다 게을렀단 말이에요. 그런데 패배하는 게으름이 있고 첫째하고 둘째는 게을러서 패배를 했고 셋째는 게을러가지고 이겼잖아요. 그렇죠. 이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게으르다는 게 이런 거죠. 지금 여기서 보면 이제 왕이 지금까지 왕국을 다스렸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의식의 세계죠. 질서를 아까 만드는 게 의식이니까. 그래서 규범을 만들어 왔는데 이제 왕이 지금 이제 왕위를 물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원리가 아니라 새로운 원리가 필요하잖아요. 그럼 새로운 원리가 뭐냐면 지금까지 왕은 어떤 남성의 원리, 내가 지금 보수의 원리죠. 계속 유지하겠다는 건데 이제 새로운 원리가 필요할 때는 이 남성의 원리가 바뀌어 변화가 와야 되잖아요. 변화가 오는 것은 이제 우리가 보통 남성에 대칭되는 게 여성의 원리잖아요. 여성의 원리는 수용의 원리죠. 돌파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인정하는 것들, 있는 것들을 받아들이겠다 이런 원리가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일을 하면 안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새로운 이제 여성의 원리에 따르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때 셋째 아들은 가장 그 있는 그대로 목숨을 걸고서라도 게을러진을 유지한다니까 이 셋째 아들이 왕위를 받는 건 당연하게 되겠죠. 문제는 지금 말씀대로 이제 첫째, 둘째 아들이 게으르면 왜 그 인정을 받지 못했느냐. 결국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의식의 상태에서 그 무의식에서 의식으로 에너지가 계속 올라오고 있거든요. 융심력에 따르면. 그래서 의식에서 규범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규범이 지금 깨지잖아요. 왕이 사라지니까. 그러면 이 규범이 깨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의식의 반대편에 있는 무의식의 새로운 이제 뭔가 생겨나겠죠. 그러면 지금까지 흘렀던 에너지가 의식에서 이제 무의식으로 가는 거죠. 그 의식에서 무의식 가는 거를 우리가 흔히 말하는 태행 상태가 된다고 하거든요. 근데 이 태행 상태가 될 때 뭐냐면 사람이 한 행동마다 유치해지고 어린이의 상태로 돌아가는 거니까
또 어떻게 보면 하는 말들도 공상이라든지 몽상적이 되는데 바로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그게 상태가 우리가 말하는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거. 그 태행이 게으르다는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네. 이왕 갈 때는 오히려 이제 확실하게 그렇게 이제 가는 거죠. 무의식으로 확실히 이제 태행될 때는. 그런데 우리가 말하는 왜 이제 셋째 아들 가장 게으른 사람이 이제 결국 이걸 받아내느냐? 뭐 융에 따르면 이 책에 따르면 태행에도 병적 태행이 있고 창조적 태행이 있는데 창조적 태행은 뭐냐면 항상 의식이 기본적으로 튼튼하게 어느 정도 서 있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태행 상태에 가더라도 다시 현실로 돌아올 수 있고 돌아올 때 뭔가를 가지고 돌아오는 거죠. 무의식은 항상 보물과 에너지를 주니까. 자, 그럴 때는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남의 것을 흉내낸다든지 단순 모방을 한다든지 그리고 대충 하는 것 이거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거 셋째 아들은 목숨을 걸잖아요. 그 정도의 결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도의 결의가 있다는 건 의식이 기본적으로 튼튼하다는 소리거든요. 네, 네. 그러면 그 게으름의 상태가 가더라도 거꾸로 이제 흘러가 가더라도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시 거기서 이제 백업 돌아올 때 충분히 뭔가를 지금 말씀대로 새로운 걸 가지고 올 확률이 제일 네. 높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왕이 그걸 선택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저는 세 번째 왕자가 선택된 이유 네. 지금 이제 보면서 느꼈습니다. 네. 왕은 어쨌든 이제 왕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도자 어떤 지도자를 이제 내가 선택해야 될지를 네. 이제 얘기하는데 그 게으른 사람 내가 뽑을래라고 얘기한 거는 말 그대로 게으른 게 아니라 니네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겠다 뭐 이런 건데. 수수께끼인가요? 수수께끼. 그러니까 근데 첫째, 둘째들은 그냥 말 그대로 그냥 게으른 걸만 찾는 거예요. 얘는. 그러니까 얘는 1차원적 게으름. 아주 그 1차원적이라 얘는 안 되겠어. 네, 근데 네, 세 번째는 교수형을 당하게 됐을 때 그것도 내가 그냥 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어찌 보면 이거는 내가 왕이지만 우리 왕국의 법을 내가 지키겠다. 그러니까 교수형을 당하게 됐다는 건 이제 내가 어떤 큰 잘못을 저질러서 그 교수형을 당하게 되는 건데 이래서 내 왕이지만 왕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이 법을 지키겠다는 것을 은근히 아버지한테 이렇게 표현한 거죠. 근데 그 법치국가 수립? 법치국가. 그 비슷한 이야기 있어요. 그래요? 진짜요? 그 아버지와 새 아들 이런 민담에 네. 이 책에 보면 분석한 게 보통은 두 가지 형인데 도둑형과 보물형이 있는데 지금 그 도둑형이 있거든요. 세 아들 중에 두 아들은 멀쩡한 지가 부자가 되고 군인이 되는데 나머지 아들은 도둑이 됐단 말이죠. 그렇지만 이 도둑이 된 아들 이 이제 결국은 이제 아들이 만나 가지고 결국 다 화해하면서 아버지를 이제 같이 모시고 잘 산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 형태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결국 왜 도둑이 되냐 이거죠. 도둑이 되냐. 그것은 아버지의 기존의 어떤 질서에 가장 반항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대통령이 되려면 대통령에 맞서야 된단 말이에요. 네. 내가 최고 넘버원이 되려면 내가 넘버 2로 있는 사람은 넘버원으로 올라가기 힘들거든요. 넘버원과 맞설 때 넘버원이 된다 이거죠. 마찬가지로 아버지 국왕의 자리를 이어받으려면 국왕의 급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지금 말씀대로 교수형을 당하는 비유라는 것들이 바로 그런 그 가장 반항과 이 반항을 통해서 새로운 내가 질서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그런 걸로도 해석이 그리고 되겠네요. 또 이제 또 하나는 이제 권력 의지를 한번 테스트를 한 거죠. 왕이라면 권력 의지가 굉장히 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첫째, 둘째는 겨우 뭐 잠 더 자는 거고 뭐 무슨 난로가에서 불 쬐고 있는 이런 정도 갖고 안 된다. 그렇죠. 목숨을 건다 아닙니까? 네네. 이는 그런 권력 의지를 테스트했다. 그리고 아마 저는 이미 시킬 때부터 물어볼 때부터 셋째를 점찍어 두고 있었던 것 같아요. 왕이. 그냥 보통 이제 제일 끝에 대답한 친구들이 네. 제일 낫잖아요. 왜냐면 앞에 두 개의 그 단점들을 보완할 수도 있고. 일단 부모들이 좀 경험 숙련이 됐고. 그렇죠. 그리고 아마 이 첫째는 제일 이제 큰 아들이니까 아마 왕이랑 그 전에도 조금 사이가 안 좋았을 거예요. 라이벌 느낌을 주니까. 네. 그 첫째는 이게 딱 낳자마자 벌써 이제 그 차기 미래 권력에 붙는 그 신하들이 생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첫째 아들에 따라가는 그 나쁜 놈들이 좀 몇몇 보였단 말이지. 그래서 얘는 안 돼. 그래서 이제 보였어. 셋째로 갔다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게으를 바에는 확실하게 게을러지는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러니까 어떻든 지금 우리가 네네. 그러니까 의식에서 무의식으로 이제 에너지가 거꾸로 흘러가잖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완전히 게을러지게 되는데 그럴 때 확실하게 게을러져야 거기서 우리가 바닥을 찍어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그런 이야기 나옵니다만 천재적인 업적을 발견한 사람들 보통 보면 아주 극도의 어떤 뭔가 정신적인 노력을 하고 하다가
이게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 이러다가 죽는다 해가지고 납치를 내가 강제로 뭐 책하고 모든 걸 다 빼갖고 여기 푹 잠만 자라 아니면 뭐 목욕 좀 하고 그냥 계속 쉬어라 할 때 그럴 때 결국 게으름을 줄 때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잖아요. 우리 아르키미데스가 그 유레카라고 했던 부력을 발견하게 되고 또 케쿨레가 연구에도 뭐가 변전의 어떤 그 분자 화학 그 탄소화학 구조물 이거 식을 이게 잘 못 만들어내는데 그 꿈에서 뱀이 꼬리를 물고 이런 팍 이 발상이 난다 이거죠. 이 책에 나오잖아요. 어떤 유명한 일본 수학자가 있는데 이 수학자가 했던 일이 맨날 그 자기 친구 집 가가지고 소파에 잠만 자는 일을 했다고. 그게 정말 게을르고 태행 같은데 그 어떤 극에 가니까 결국 그것들이 하나의 창조적인 결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건 창조적 태행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하여튼 막 고민하고 그 몰두하다가 잠깐 존다든지 아니면 잠깐 뭐 낚시를 한다든지 존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불현듯 떠오르는 이런 것들이 이제 그렇죠. 창조적 퇴행.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책의 저자도 그런 예를 합니다만 우리가 자 게으르다, 부지런하다 이렇게 일면적으로 사람을 보지 말자는 거죠. 왜냐하면 게으르다는 것도 항상 양면성이 있거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부지런한 게 마냥 좋으냐? 아까 그랬잖아요. 가장 최악의 리더는 누구냐? 멍부란 말이죠. 그 조직을 망치고 모든 사람 다 망치고 자기까지 망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양면성이 있다는 걸 봐야 되고 그럼 그 게으름의 양면성은 뭐냐? 결국 병적 태행도 있지만 창조적 태행도 있고 실제로 그런 것들이 본물을 가지고 온다 이거죠. 그래서 이 저자는 뭐 그 혹부리 영감을 여기서 많이 이제 예를 들고 있는데 그 혹부리 영감이 깊은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갔단 말이죠. 그 숲에 무의식에 가서 뭘 얻으려 했지만 그 쉽지가 않단 말이죠. 길을 잃고 헤매다가 도깨비들이 있는데 들어갔더니 그 도깨비들이 결국 이 사람을 보고 노래 잘 부른다. 평소에 노래를 갈고 닦았겠죠 열심히. 그래서 그 재능을 했기 때문에 뭔가 두렵지 않고 노래를 불렀고 그래서 도깨비들이 혹도 떼주고 노래 주머니라고 떼주고 금은과 도깨비 망망이를 줬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 사람은 보물을 갖고 들어왔는데 그거를 보고 똑같은 혹부리 영감이 나도 저렇게 할래 해가지고 그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도깨비들을 만나갖고 오히려 혹 하나 더 붙여왔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모방하고 단순하게 따라하는 걸로는 결코 무의식은 그렇게 너한테 보상을 하지 않는다. 무의식은 아주 모순적이고 우리가 일반적인 논리나 인식으로 이해 못하는 그런 많은 어떤 작용들이 얽히고 설켜가지고 만들어지기 때문에 단순한 의식의 논리 가지고 이게 해명이 된다면 그건 무의식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가는 창조와 끝까지 가는 뭔가 결의 이런 것들이 존재할 때 우리는 이제 좀 더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다. 이건 이제 보여주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조적 게으름을 통해서 무의식의 근간까지 갔다가 다시 살아 돌아왔을 때를 얘기하는 게 영웅담에서 되게 흔하게 죽음의 세계에 갔다가 다시 돌아와서 영웅이 되잖아요. 그러네요. 그거랑 되게 좀 비슷하네요. 그러니까 결국 뭐 우리 고대 그리스 신화도 항상 주장하는 게 그 인간은 시련을 통해서 지혜에 도달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또 영어의 속담도 있잖아요. 뭐 no pain, no gain 하지만 결국은 고통이라든지 이런 시련. 그러니까 융이 참 재밌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인간의 의식과 무의식이라는 것은 마치 뭐라고 할까? 망치와 모루 같다는 거예요. 쇠망치와. 우리가 뭐가 망치예요? 그러니까 뭐 의식이 만약에 망치라고 한다면 요 밑에 받쳐주는 게 모루. 모루가 이제 무의식이 될 수 있겠죠. 이 무의식이 튼튼하게 이게 받쳐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의 마음은 뭐냐? 쇳덩어리인 거죠. 그래서 이제 망치를 갖고 모루가 받쳐주면서 이렇게 그 계속 단련을 통해서 결국은 멋진 정금, 아주 단단한 금이 쇠가 나오는 거죠. 그렇게 비유로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요즘 창조적 게으름을 하고 계시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럼요. 그럼요. 이게 불현듯 이렇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요. 이러다가 이제 명작 하나 그렇죠. 나왔으면 좋겠네요. 창조적 게으름의 순간에 가장 필요한 친구는 바로 1kg 커피라고 저는 자신 있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게으름의 순간에도 그냥 게으름만 한다고 게을러만 진다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때 나의 어떤 무의식을 깨워줄 수 있는 그 하나의 작은 향기, 그게 바로 여러분께 1kg 커피가 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1kg 커피, 뭐 예가체프니 어디 뭐 캐냐 이런 거 다 따질 필요 없습니다. 1kg 커피가 다 있습니다. 다 있으니까 거기서 꼭 한번 사드시기 바라겠고요. 1kg 커피 일당백과 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민담의 심층이라는 책, 그림동화와 함께 읽는 융심리학이란 부제가 달린 이 책을 여러분께 오늘 소개를 해드리고 있는데 뒤로도 지금 재밌는 예들이 굉장히 많아서요. 저희가
시간상 여기서 1부를 좀 정리하고 2부에서 계속해서 이 이야기들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2부로 돌아옵니다.